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으로 ADHD를 앓고 있는 정수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제 소개를 하면서 ADHD라는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밝히는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제 이야기가 제가 앓고 있는 ADHD라는 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ADHD라는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ADHD가 아닌지 의심된다거나 혹은 실제 그런 진단을 받았다는 걸 밝히면서 더욱 대중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집중을 잘 못하거나 기억력이 떨어져서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ADHD가 아닌지 의심하고 상담을 받기도 한다던데 대부분은 ADHD와 상관없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도 뇌의 과부하로 인해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인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ADHD를 알아온 사람이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ADHD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조금 더 바람직한 인식을 가져주신다면 정말 보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바람을 갖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ADHD를 알아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나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ADHD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병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좀 산만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아이로 인식되어졌던 것 같아요. ADHD라는 병 자체가 주의력이 떨어지고 과잉 행동을 하는 등의 발달 장애를 말하는 것이니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 뿐인 거지 제 증상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ADHD 증상이었던 거죠. 다만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으니 그냥 그러려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저희 엄마에게 넌지시 ADHD 이야기를 하시며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게 하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 하시냐? 우리 애는 그런 거 아니다. 애가 산만하다 소리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다며 선생님 조언을 일축했는데 엄마는 제가 그런 병, 그것도 발달장애로 분류되는 병이 있는 아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이야 이 병이 너무 잘 알려져 있고 비교적 흔하게 발생되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갖춰서 있잖아요. 심지어 학업에 집착하는 부모들이 ADHD 치료약을 구해서 아이들 시험 기간에 집중력을 높일 용도로 먹이는 경우까지 있다는 무섭고도 기막힌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제가 어릴 때는 이 질병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으니 엄마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ADHD라는 병에 걸린 환자들 중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많다고 하던데 솔직히 제 경우처럼 진단받는 것 자체를 꺼리고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는 여자 환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환자들의 경우 성인이 되고 나서야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제가 딱 그런 경우였거든요. 펄쩍 뛰던 엄마도 제가 성인이 된 후에 결국은 제가 ADHD라는 걸 받아들이고 치료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ADHD 약 부작용이 생각보다 혹독해서 저는 불면증이나 위통을 심하게 겪었고 그게 다 약 때문이라고 생각했기에 약 먹기를 거부하며 난리를 치다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제 몸을 저 스스로 상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또한 ADHD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과다행동과 충동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ADHD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학교 다닐 때 했던 지능 테스트에서 저는 다른 애들보다 그 점수가 현저히 낮게 나왔는데 80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죠. 이론적으로 ADHD는 지능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지능과 지능 테스트에서 나오는 지능 점수와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니 테스트 자체가 주는 압박을 극복하지 못해서 실제 지능보다 낮게 측정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닌 게 아니라 몇 개월 전 받아본 지능 테스트에서는 제 IQ가 80 언저리보다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어쨌거나 지능이 높고 낮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니 학교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었고 실수도 잘하고 특히 주의가 산만하다는 것은 항상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반의 다른 아이들도 다 저를 싫어했죠.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과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니 왕따를 당한 적도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늘 반에서 좀 이상한 애, 별종 취급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학에 진학할 생각도 안 하고 외출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그랬거든요.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제가 사회에 적응을 할 수가 있었겠냐고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ADHD 환자들이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걸 거예요. 제가 그렇게 1년이나 히키코모리처럼 살고 있으니 엄마는 걱정이 태산이었을 테죠. 그러니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시며 치료를 받자고 애원하다시피 했고 그런 엄마를 계속 외면할 수 없었던 저는 마지못해 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제가 먹기 싫어했던 약을 받아왔던 병원과는 좀 달랐습니다. 저와 비슷한 ADHD 환자들끼리 모임 같은 것도 갖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와 인간관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치료라는 부정적인 느낌에서 해방되어 거부감 없이 센터에서 진행되는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증상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곳이 ADHD 치료센터였으니 시댁에서도 제가 ADHD 환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시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시댁에서는 거부감 없이 그런 저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특히 시모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보니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자기가 그 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연예인뿐이냐?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어. 그게 알고 보면 흔한 병인 거야. 그렇게 별일 아닌 듯 여겨주시는 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늘 이상한 아이, 별종 취급을 받았던 저였기에 저의 그 ADHD를 흔한 것, 특별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무척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센터에 다니면서 또 남편을 만나고 나서 제가 생각해도 제 상태가 정말 많이 호전됐었거든요. 오랜 시간 병을 방치한 것이니 처음에는 그 변화가 더 눈에 띄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인지 리듬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나아지는 듯 하더니 다시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사이클을 반복하더라고요. ADHD가 그 병으로 인한 순수한 증상보다는 그로부터 기인하는 합병증 증세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자 가장 무서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양극성 장애나 경계선 성격 장애 같은 걸 동반할 가능성도 높고 작은 스트레스 상황에도 쉽게 불안해하며 겁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그런 것들로 인해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큰데 제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런 증상들을 모두 보이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한 번은 남편, 시모와 함께 백화점에 갔다가 너무 돌아다녔더니 배도 고프고 힘들어서 멀리 가지도 못하겠고 그냥 백화점 식당가에서 밥을 먹게 됐는데 전주식 돌솥 비빔밥 식당이었어요. 한창 식당이 바쁠 시간이라 가뜩이나 정신이 없는 와중에 서빙 카트를 끌고 돌솥 비빔밥을 서빙하시던 직원분이 옆 테이블 꼬마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에 놀라서 방향을 틀다가 서빙 카트가 제 쪽으로 너무 가깝게 붙는 바람에 제가 너무 놀랐던 거예요. 지글지글 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리는 바람에 저는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를 정도였어요. 서빙하시던 분이 거듭 사과를 하셔서 괜찮다고는 했지만 괜찮지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그 꼬마가 계속 장난을 치는 게 보이는데 저는 그게 또 계속 신경이 쓰여서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옆 테이블 꼬마의 부모에게 한마디 한 거죠. 저기요. 애가 장난이 너무 심하네요. 아까도 자체 큰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는데 주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꼬마의 부모에게 부탁하는 태도가 결코 무례하지 않았음에도 그 젊은 부부는 남편에게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애가 뭘 어쩌다고 그래요? 아까도 별것도 아닌 걸로 소리를 질러서 식당 사람들 다 놀라게 한 건 오히려 그쪽이잖아요. 우리 애도 그것 때문에 더 놀랐는데, 누가 누구더러 주의를 주라는 건지 정말. 젊은 부부의 남편이 그렇게 버럭 화를 내며 말하니 그 아내가 남편 팔을 붙잡으며 이러는 거예요. 자기야, 그만해. 내가 아까부터 봤는데 저 여자 좀 이상한 것 같아. 정상이 아닌 것 같단 말이야. 괜히 이상한 사람들한테 휘말리지 말고 가만히 있자, 응? 그 여자는 자기 남편 귀에다 대고 말을 했지만 그건 귓속말이 아니었고 제 귀에까지 다 들렸으니 남편과 시모도 그 말을 들었을 테고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젊은 부부를 나무랐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뭐요? 이상해? 정상이 아니야? 무례하고 무식하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예? 말이만 단 줄 알아요. 그러게나 말이야. 젊은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교양이 없는지. 그 어린 자식까지 데리고 나와서 애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정말 어쩜 저래? 남편과 시모가 번갈아 호통을 치며 망신을 주니 그 젊은 부부는 아무 말 못하고 조용히 밥을 먹다가 다 먹지도 않고 나가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익숙했던 저였는데 뭔가 든든한 내 편, 나를 이런 나의 병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았어요. 엄마도 해주지 못하셨던 걸 남편과 시모가 해준다고 느껴져서 더 고맙고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이야기하니 엄마도 무척이나 고마워하셨어요. 세상에, 정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아유, 고맙기도 해라. 이 고마움을 어떻게 다 전하고 어떻게 다 갚으면 좋을지도 모르겠다. 예수경아, 그렇게 좋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난 것도 네 복이야. 정말이지, 너무 잘 됐어.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시울까지 붉히셨어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제가 ADHD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셨고 그것들 두고두고 후회하셨으니 제 병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남편과 시모에게 고마운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엄마는 아빠 없이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늘 아등바등 사셨고 엄마 가게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정신없이 바쁘셨어요. 사업 수완이 좋은 저희 엄마는 가게를 키워 점포를 여러 개로 확장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었기에 돈을 버는 기쁨은 있었겠지만 엄마에게 저는 늘 걱정거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집 잘 가서 그렇게 사랑받고 보호받고 산다니 다 제 복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셨던 거죠.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참 좋았어요. 평생 엄마 걱정거리만 되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을 저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엄마가 제 걱정을 한시름 덜어내신 것 같아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렇게 남편과 시모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던 엄마가 그 마음을 갚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시댁에서는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국내에서 그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역외탈세라는 누명을 써서 국세청에서 추징을 당한 상황이었는데 엄마 일을 봐주시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 일을 해결하게 해줬거든요. 그러니 시댁에서도 엄마에게 엄청 고마워했어요. 세금도 세금이지만 그렇게 한번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면 장사에도 타격이 컸을 거라고 여러 번 엄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어요. 서로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다 보니 그 마음을 주고받으며 갚고 갚는 일들이 계속해서 얽히고 설키듯 일어나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남편과 시댁에서 엄마한테 은혜를 갚을 일이 생긴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많이 피셨는데 엄만 스트레스가 심해서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고 했지만 심리적인 거라고 상담 치료도 받아보라고 하고 금연센터도 권유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끊는 거예요. 못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놈의 담배가 기어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엄마가 흔히 COPD라고 부르는 만성 폐쇄성폐 질환에 걸리신 겁니다. 그 병은 폐암 같은 거랑 달라서 절대적으로 흡연 때문에 생기는 거라던데 문제는 엄마는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가래나 기침이 많아지고 숨도 차고 그랬을 텐데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폐 기능이 떨어진 거라고만 생각하고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살이 빠지는 것도 병의 증상 중 하나라고 하던데 그 또한 바쁘게 지내서 그런가 보다 했다고 해요. 하긴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그러니 COPD를 앓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거죠. 엄마 자신도 몰랐으니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엄마와 저 남편과 시모까지 바람을 쐬러 갔는데 날이 무척 더웠지만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모처럼 나들이라 그런지 엄마가 유난히 좋아하시며 잘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비정상적인 과호흡 증상을 보이는 거였어요. 엄마는 물론이고 다른 누구도 그러는 걸 본 적이 없었던 저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남편과 시모가 대처를 정말 잘해줬어요. 알고 보니 시모 남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외삼촌이 COPD를 앓았다는데 증상이 비슷한 데다 엄마가 담배를 많이 핀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대번에 알아본 거였더라고요.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그리 절대적이지 않다며 시모는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고 남편은 엄마가 조절된 호흡을 하도록 같이 숨을 쉬며 엄마를 돕고 있었죠. 장모님, 제 입술을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입술을 모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천히. 그렇게 호흡하시면서 횡격막을 쓰게 하는 거예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괜찮아요. 저랑 같이 해보세요. 남편이 엄마를 안심시키며 호흡을 유도하는 동안 구급차가 왔고 엄마를 빨리 응급실로 모셔갈 수 있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었어요. 이 병 자체가 공기가 드나드는 기도가 서서히 폐쇄되는 건데 엄마의 경우 자각을 거의 못하고 있었던 탓에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외삼촌보다도 엄마의 상태가 훨씬 안 좋은 거였고 진행이 얼마나 빨라질지도 알 수 없고 개인차가 있겠지만 엄마와 비슷한 케이스를 보자면 평균적으로 2년 정도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절망했고 엄마는 믿을 수 없는 그 사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기 시작해서 바깥 활동을 거의 못하시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어졌어요. 그러다 상태가 더 악화되면 한 번씩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하고 다시 퇴원하기를 반복했고 거의 바깥 활동 없이 집 아니면 병원에서만 생활했다고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엄마한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엄마 집에서 엄마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남편이나 시모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좋을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먼저 남편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네가 같이 처가에 들어가서 장모님 간호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좋겠다. 안 싸더니 바깥 활동도 거의 못하시고 상태가 계속 나빠지시잖아. 집에서만 지내 계셔도 누가 옆에 있어야지. 하루 종일 간병인을 쓸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그렇잖아도 저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좋겠죠. 수경이도 내내 장모님 걱정돼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러거든요. 자기야, 엄마 말씀대로 우리가 장모님 댁에 들어가서 같이 지내자. 그게 좋겠어. 어머니,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저 너무 그러고 싶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몰라서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유, 네 마음을 왜 모르겠어.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엄마 옆에서 돌봐드리도록 해라. 너희들이 처가에 가 있으니 나도 자주 들러서 안싸돈도 뱉고 너희들도 보고 그러면 되지 않겠니? 시모의 배려 덕분에 저는 남편과 함께 엄마 집에서 엄마를 돌보며 지낼 수 있게 됐고 시모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친정에 자주 들러 엄마 상태를 살피고 보살펴 주셨어요. 엄마는 부쩍 기침과 가래가 심해졌고 덜어는 초록색 가래를 뱉어내기도 하셨죠. 자려고 누워있는 동안에도 호흡 곤란을 느껴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러니 하루 종일 졸고 깨고를 반복하시면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셨어요. 살도 더 많이 빠지시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시는 것도 방에서 거실로 나오시는 것도 많이 숨차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셨는데 남편과 시모가 그런 엄마를 정말 세심하게 살폈답니다.
게다가 저더러 자꾸 쉬라고 하고 남편과 시모가 엄마를 더 많이 살피기도 했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 종일 간호를 할 수 있겠니? 엄마 옆에 있고 싶은 네 마음도 모르는 거 아니다만 그래도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그러다 너까지 아프면 안 싸더니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그러니까 넌 이제 좀 쉬어. 그래, 나도 있고 엄마도 계시니까 걱정 말고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낮잠이라도 한숨 자도 좋고. 아니면 산책이라도 다녀올래? 너무 집에만 있어도 좋을 거 없잖아. 그렇게 제 생각을 많이 하고 위해주는 게 고마웠죠. 그런데 때때로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기도 했어요. 남편과 시모는 분명 저를 도와 엄마를 보살피는 고마운 사람들이었고 저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몸을 움직여 엄마를 보살피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하는 말들이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너 같은 애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 아유, 우리한테 맡겨라. 아이고, 수경아, 너 ADHD잖니? 너한테는 무리지? 이리 비켜봐. 내가 한 게 낫지 않겠니? 그런 식으로 너 같은 이란 표현이나 ADHD라는 병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저보다 시모가 먼저 나서곤 하더라고요. 특히 엄마가 병원에 계실 때 많이 그랬는데 예를 들어 회진 들어온 의사 선생님께 엄마 상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도 엄마랑 제일 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저였으니 제가 엄마 상태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그러니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시모가 먼저 나서서 말한다거나 간호사가 와서 무슨 처치 같은 걸 하려고 할 때도 저를 제치고 시모가 먼저 나서서 간호사한테 말을 한다거나 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면 저를 배려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쩐지 저를 무시하고 미더워하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어서 서운하달까 그런 좀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모까지 나서서 엄마를 극진히 간병했지만 결국 엄마는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치료로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유지하는 게 어려웠던 거죠. 엄마의 병세가 악화되는 걸 지켜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은 슬프고 힘든 것이었어요. 장례 절차도 남편과 시모의 도움으로 치르게 되었는데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된 장례식장은 밤 11시까지만 조문객을 받는 곳으로 시모가 제 컨디션을 생각해 고심해서 고른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를 치렀던 첫날 밤 11시가 넘어 조문을 마감하고 나니 시모가 저를 가족실로 불러 쪽지 한 장을 건네는 거예요. 시모가 전해준 쪽지에는 엄마가 가진 건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화살표로 시누이와 시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게 대체 뭔지 당황스러워서 시모에게 물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건 엄마가 갖고 있는 건물들인데 여기 왜 어머님이랑 형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건 엄마 글씨가 아닌데? 어머님이 쓰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 네가 본 그대로야. 내가 말이다. 너희 엄마 돌아가시면 이 건물들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좀 해봤지 않겠니? 너희 엄마 건물이 세 채 아니냐. 그런데 온전치 못한 네가 어떻게 그 건물들을 다 관리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 이 큰 건물은 네 시누이한테 관리하라고 하고 다른 건물들은 내가 관리를 해주려고 한다. 건물에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 같은 것도 다 우리가 알아서 관리를 해줄 테니까 넌 아무 걱정 말아라. 그러면서 옆에 같이 있던 시누이를 쿡쿡 찌르니 시누이도 시모 말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옳게는 옳게 몸 건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야. 이런 거 신경 쓰다가 괜히 상태가 더 나빠지고 그래봐. 그게 결국은 또 다 우리 엄마 걱정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우리가 미리미리 알아서 관리를 해준다는 거야. 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모도 시누이도 무슨 어린애 달래듯이 저한테 웃기지도 않은 논리를 펴면서 얘기를 하던데 결국은 저희 엄마 건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마치 자기들이 선심 쓰듯이 말을 하는 것도 너무 불쾌했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이런 것도 분간 못하는 바보인 줄 아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저희 엄마 건물을 왜 어머님과 형님이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결정된 기정사실처럼 통보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엄마는 제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요. 제가 그렇게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더니 그 전까지는 교활함을 애써 감추고 억지 웃음이라도 짓고 있던 시모와 시누이의 태도는 돌변했어요. 얘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여기 장례식장인 것도 잊었니? 아무리 조문객 없는 시간이라지만 다른 빈소에도 상주들 많은데 목소리 낮추지 못해? 이것 봐. 아유, 누가 ADHD 아니랄까 봐 행동 과격한 거 하며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충동적으로. 아유, 정말 정상하냐? 내가 뭐라고 했냐? 얼핏 보면 멀쩡해도 한참 모자란 애라고 했잖아. 아이고, 저 모자란 것. 예, 너도 잘 알지? 네가 정신이며 몸에 온전한 게 뭐 하나라도 있냔 말이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동안 쭉 저를 모자란 애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셨으면서 그렇게 감쪽같이 감추고 잘 대해주시는 척 하셨던 거냐고요? 아이고, 그동안 잘해줬던 것도 문제냐? 나 참내 기가 막혀서. 세상에, 내가 이 꼴 보려고 여태 그렇게 참아가며 잘해준 거야? 아이고, 기가 막혀. 내가 그랬잖아, 엄마. 아유, 너무 그렇게 잘해줄 필요 없다니까. 아이, 뭐 정신이 온전치도 않은 애가 뭐가 뭔지 사리분별이나 제대로 하겠어? 그러게 대충 하라니까. 엄마는 왜 사서 고생해서 이 꼴을 당하고 그러우? 뭐라고요?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저를 무슨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도 없는 사람 취급하시는데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면 네가 뭐 정신이 똑바로 박혔다 이거냐? 그래서 너희 엄마 건물들 네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뭘 제대로 하는 게 있기나 해?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천지를 모르고 꼴값 떠는 게 에휴, 모자라는 티를 이렇게 내지. 어떻게 어머니 이런 분이셨어요? 이게 어머니 본 모습이신 거예요. 그동안 가면 쓰고 저나 저희 엄마를 대하셨던 거냐고요. 어머니 정말 무서운 분이셨네요. 아무리 그러셔도 어머님이 저희 엄마 건물을 관리할 자격은 없으신 거죠. 내가 너 같은 년 며느리 맞아서 그렇게 잘 봐주고 너희 엄마 마지막까지 간호도 했는데 내가 왜 자격이 없냐? 그리고 너희 엄마도 이미 동의한 건데 뭔 소리야? 네가 오죽 못났으면 너희 엄마도 너를 못 믿는다는 거 아니냐? 시모는 그렇게 대놓고 저를 무시하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모가 그렇게 민낯을 드러내는 걸 본 후 저도 그제야 꾸깃꾸깃 접은 쪽지 한 장을 꺼내 시모 앞에 내놓았죠. 쪽지를 펼치자 A4 용지만한 종이가 됐는데 시모는 그 종이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종이는 다름 아닌 고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황 설명을 좀 할게요. 제가 이야기를 너무 두서없이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있었던 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 건데 중간에 일부러 얘기하지 않은 게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요. 제가 아까 엄마가 엄마 변호사를 써서 시댁의 역외탈세 혐의를 좋게 해결해줬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저도 나중에 엄마한테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이라 당시에는 몰랐던 거거든요. 그때 엄마의 변호사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시댁에서 탈세를 한 게 아니긴 해서 역외탈세 혐의는 억울한 게 맞았대요. 그런데 해외로 보낸 돈으로 뭔가 대량 구매를 했다고 처음엔 그런 장사를 한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해외 복권을 대량 구매한 것 같다는 했다는 거죠. 장부에는 해외 복권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막상 구입처 정보를 추적해보니 그 물건과 전혀 상관없는 복권 판매소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엄마의 변호사는 엄마에게 저희 시댁에서 해외 복권을 대량 구매한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충고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해외 복권을 그런 식으로 들여와 판매를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니 걱정이 된다면서 말끝을 흐렸다는데 엄마는 그땐 별말 없이 모른 척 하셨던 거죠. 그땐 그렇게 넘어갔지만 엄마가 투병을 하면서 그 해외 복권 불법 유통에 대해 제대로 뒷조사를 시켰던 거예요. 엄마가 몸도 힘들면서 그렇게까지 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고맙게 여겼던 시모가 저를 대하는 태도, 그것이 너무나도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밤에 통 자지를 못하니까 낮 동안에도 거의 하루 종일 누워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잖니. 내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너희 시어머니는 내가 잠든 줄 알았을 거야. 너희 시어머니가 너를 대하는 게 영 이상하더라고. 은근히 너를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더구나. 엄마도 들었어? 그렇지. 내가 잘못 느낀 게 아니지? 사실 나도 어머님이 한 번씩 그러시면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묘하고 그랬거든. 그냥 기분 탓이려니 생각하려고 했는데 엄마도 그렇게 느꼈구나. 아니야, 네 기분 탓이 아니야. 너희 시어머니가 그런 말들을 언제 했는지 생각해봐. 너랑 너희 시어머니랑 단둘이 있을 때 그러지 않든 그때도 내가 잠든 줄 알고 그런 거였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그때부터 너희 시어머니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좀 살펴보기 시작했어. 살펴봐? 뭘 어떻게? 계속 잠든 척하면서 지켜보고 그랬단 거야? 처음엔 그러려고 했는데 또 그러기엔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수면 유도제 먹고 잠든 척을 했지. 처방 받아놓고 먹는 척만 한 거야. 그 약 먹으면 진짜 깊게 잠든다고 생각할 테니까 맘 놓고 경기를 안 할 것 같았거든. 엄마, 너무 아픈데 잠도 못 자면 힘들다고 수면 유도제 처방해달라고 하더니 그러려고 처방받은 거였어? 잠도 못 자고 고생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했으니 그건 걱정하지 마. 하여간에 내가 그 약을 먹으면 어버가도 모르고 잔다는 걸 아니까 확실히 너희 시어머니도 편하게 행동하는 거야. 통화도 막 큰 소리로 하고 말이야. 그랬어? 그래서 엄마가 더 알아낸 게 있는 거야? 이따마다 내가 너희 시어머니 그 인간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게 됐지 뭐니. 아주 거리낌 없이 통화를 하더라. 대놓고 너를 온전치 못한 것이라고 하질 않나? 게다가 나 죽고 나면 내 재산 관리 대신해준다는 명목으로 다 뺏어갈 생각하며 낄낄거리기까지 했어. 이런 정말 교활하고 나쁜 여자야.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세상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단 말이야? 그저 나 무시하고 그러는 게 다가 아니었다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가탁하다간 엄마 죽고 나면 우리 딸 엄마 재산 다 뺏기고 무시당하며 살거나 빈털터리로 쫓겨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엄마가 정신 번쩍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너 그런 꼴 안 당하게 다 대비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기 전엔 엄마 죽지도 못해. 시모의 본 모습을 알게 된 엄마는 분개했고 시모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응징할 결심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몸이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사람을 써서 시댁 뒷조사를 하게 한 것이었고 그러면서도 제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모든 것이 다 확실해진 다음에서야 제게 말씀을 해주신 거였어요. 엄마는 제가 충격을 받을 것이 걱정되기도 했고 제가 사실을 알고 있으면 시모의 작은 행동에도 반응을 해서 일을 그르칠까 걱정이 되기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사 결과 변호사가 우려한 것처럼 시댁에서 해외 복권 불법 유통을 뒷세업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증거도 확보할 수 있었대요. 해외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로 해외 복권을 구매하고 그것을 국내로 들여와 불법적인 경로로 판매를 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고스란히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제야 엄마는 제게 그 모든 사실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제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안심이 되셨는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엄마로부터 얘기를 들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장례 첫날 밤에 바로 시모가 그렇게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시모가 그렇게 나오니 저도 그날 바로 시모에게 엄마가 준비해준 고발장을 꺼내 보인 거였죠. 그게 뭔지 제대로 보셨어요? 고발장이에요. 시댁. 아니, 어머님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오셨는지 제가 다 안다고요. 불법적인 뒷사업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었는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저희 엄마가 다 마련해놓고 가셨어요. 저는 이걸로 어머니 신고할 거고 합당한 벌을 받게 할 겁니다. 안 싸더니? 아니, 안 싸더니 이걸 어떻게... 예, 잠시만. 그 고발장 다시 좀 보자.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제가 온전치 못하고 모자란 아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쉽게 당할 줄 아셨겠죠. 그런데 어쩌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세요, 어머니.
그동안 이 말이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덕분에 이렇게 빨리 하게 되었네요. 엄마 이게 다 뭐야?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데? 아니 그보다 쟤 지금 너무 멀쩡하잖아. 엄마 말 좀 해봐.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시누이도 눈이 휘둥그레해지고 시모는 뒷목 잡고 쓰러질 판이던데 어쩌나 제가 폭로할 게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저는 쓰러지기 직전인 시모를 향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유 이 정도로 쓰러지시면 곤란한데. 제가 할 말이 아직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 마저 들으세요. 제가 운전치 못하고 모자란 게 다 그 ADHD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거 어때요? 댁 아들도 ADHD인 거 모르셨나 보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그딴 증거 손에 쥐고 있다고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어디다가 감히 내 아들한테 그따위 몹쓸 병을 갖다 붙여? 그 무슨 대단한 약점 잡았다고 생각하고 아주 기고만장한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도 어디서 그딴 소리를. 아이고 기가 막혀서 정말. 참 딱하시네. 제 말이 진짠지 거짓말인지는 댁 아들한테 물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저랑 그쪽 아들 어디서 만났는지 아시죠? 댁 아들 거기서 봉사활동했던 게 아니라고요. 나랑 같은 치료 모임에 참석한 환자였단 말입니다. 환자. 아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시모는 그야말로 기함을 하며 맥없이 주저앉더라고요. 제가 시모에게 한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남편은 제가 다니던 ADHD 치료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남편 역시 저처럼 ADHD 치료 모임에 참여하던 환자였어요. 그 모임에서 같은 환자로 남편을 만나 친해진 거였는데 당시 남편 말이 시댁에서는 남편이 ADHD라는 것을 모른다고 그러니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었고 그런 남편의 부탁 때문에 저와 엄마는 남편의 비밀을 지켜주며 남편이 봉사활동을 하다 만난 것으로 얘기했던 거였어요. 남편의 경우는 저와는 달리 정도가 중증은 아니었으니 본인조차도 그저 산만하고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상담과 관련된 공부를 하던 친구를 도와주려고 가볍게 검사를 받았다가 우연히 ADHD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정말이지 절망했을 거예요. 그동안 시모가 저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모든 행동들은 다 제가 ADHD였다는 것 때문이었는데 시모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혐오하던 그 병을 지 아들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 시모를 향해 저는 참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이왕 알게 되셨으니까 제대로 알려드리죠. 성인 ADHD라고 해서 특별한 경로로 뒤늦게 발현되는 ADHD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조기에 발견이 되지 않거나 발견하지 못해서 성인 ADHD로 발현되는 거예요. 댁 아들 학창시절 생활기록부 찾아보시라고요. 분명히 주위 산만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겁니다.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 타고난다는 얘기예요. 댁이 평소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편견했으면 남편이 지레 겁을 먹고 당신한테 그런 말도 못하고 혼자 몰래 치료를 받으러 다녔겠어요? 저는 시모에게 진실을 더욱 혹독하게 알려줬어요. 그렇게 가족실에서 시모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조문객들 배웅하고 정리까지 마친 남편이 가족실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엄마가 녹음한 것들을 들려줬죠. 엄마는 시모가 저를 흉보고 또 다른 사람과 통화하며 엄마의 재산을 탐내는 발언을 하는 것들을 녹음해뒀고 그 파일들도 다 제게 넘겨줬거든요. 남편은 그렇게 드러난 자기 엄마의 파렴치한 두 얼굴에 경악했고 분노했습니다. ADHD를 대놓고 무시하는 시모의 발언을 들은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 어떻게 수경이한테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 이거 정말 엄마가 말한 게 맞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나도 ADHD다. 엄마 아들도 ADHD라고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에이, 그거 다 인연이 꾸며낸 거잖아. 나 괴롭히려고 일부러 지어낸 말이잖아.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왜? 내 아들, 멀쩡한 내 아들이 왜? 그럴 리가 없어. 내가 ADHD인 걸 알게 되면 엄마가 이렇게 속상할 게 걱정되기도 했지만 평소에도 그런 사람들을 얕잡아보는 엄마니까 나한테도 그럴까 봐 그게 겁났던 것도 사실이야. 그래도 내가 수경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땐 편견 없이 받아주고 잘 대해줘서 엄마한테 얼마나 고마웠고 감동했었는데
그게 다 가짜였던 거야? 지금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그게 뭐가 중요하니? 다시 말해봐, 다시. 너 정말로 네가 그런 거라는 거야? 네가 그 ADHD 환자라고? 정말이야?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장모님이 건물도 갖고 있는 부자여서 장모님 그 건물 뺏을 생각으로 그동안 그렇게 참으면서 연극했던 거냐고요. 내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수경이 무시하고 그랬던 거야. 이제 내 입으로 다 밝힐 테니까 잘 들어요. 나도 ADHD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말해보라고. 남편은 그렇게 소리 지르며 시모와 시누이를 모두 장례식장에서 쫓아냈고 저는 그런 남편과 둘이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시댁이 그런 불법적인 뒷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남편은 부끄러워했고 제가 신고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시모는 해외 복권 불법 유통과 관련해 벌금 처벌을 받았는데 문제는 시모뿐만 아니라 복권 구매자들 또한 처벌을 받게 됐다는 거였어요. 구매자 가운데는 시모와 친분이 있는 지인들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시모에게 책임을 물었던 거죠.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책임진다고 했지 않냐? 우리도 지금 다 벌금 물게 생겼다. 책임지라며 난리를 쳤다는데 물론 시모가 그들의 벌금을 물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가깝다고 생각했던 지인들과의 관계는 다 끊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뿐인가요? 남편도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어요. 시모는 불법적인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찍혀서 시모가 하던 다른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친 물건들 장사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해요. 시모가 하는 사업의 주요 고객들은 일반 소매 고객보다는 시모로부터 물건을 떼다 파는 도매업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업자들은 불법적인 일에 얽히게 되면 골치 아프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몸을 더 사리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서 거래처 상당수가 끊긴 거죠. 지인들마저 다 등을 돌린 상태로 고립된 거나 마찬가지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모가 남편과 저를 찾아와 빌면서 관계 회복을 시도했으나 우리는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시모를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고머니나. 아니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애미한테 말을 했어야지. 엄마가 알았다면 너나 새아기한테 엄마가 그렇게 했겠어. 엄마도 억울해. 네가 내 아들이 ADHD라는 걸 엄마가 미리 알기만 했어도 우리는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엄마,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겁니까? 난 엄마의 그런 생각이 더 징그럽고 지긋지긋해. 아, 어떻게 사람이 그래? 엄마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거야. 그래 그렇지. 엄마 말이 그 말이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 지냈었냐 안 그래?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날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우리 그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엄마가 수경이한테 잘하는 척했던 게 다 장모님 재산 때문이었다는 걸 엄마 스스로 다 드러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그런 소리를 해요. 엄마가 이러는 것도 수경이한테는 상처야 상처. 그러니까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아가 수경아, 네가 나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빌게 어떻게 연극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 내 진심도 있었어 정말이야. 그리고 이제 내 아들도 너랑 같은 처지라는 걸 내가 다 알게 됐잖니. 내가 정말 잘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다오. 진심이요? 지금 진심이라고 하셨어요? 그쪽이 진심이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엄마 재산, 우리 엄마 건물을 욕심냈던 거, 그거 하나 진심이었다는 건 너무나 잘 알죠? 아주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너희 어머니 건물에 욕심이 안 났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정말로 네가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했던 것도 진심이야.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너희 엄마가 만들어준 그 고발장 때문에 거래처도 다 끊기고 장사도 다 적게 생겼어. 이제 정말로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할 판이라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다오. 부탁이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수경이더러 장모님 건물로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 구하러 왔다 그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불법을 저지르며 번 돈으로 나를 먹이고 입혔다는 걸 생각하면 키워줘서 고맙다는 생각조차 안 들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싫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거래처 다 끊어지고 당장 돈 나올 구석이 없는데 어떡하니?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고 별수가 있어야 말이지. 내가 엄살 떠는 게 아니야. 정말 다 망하게 생겼단 말이야. 거래처 사람들 등 돌려서 장사 안 되는 게 걱정입니까? 장사 망하는 게 겁나요? 아니 어떻게 부끄러운 걸 모르세요? 제발 부끄러운 거라도 알고 평생 뉘우치며 사세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도 엄마 만나고 싶지 않고요.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도 괜한 희망 갖지 마세요. 저랑 저희 엄마에게 잘했던 모습들이 모두 가식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저도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요. 어머니 계속 보면 나도 내 감정 억누르기가 힘들 것 같다고요. 내 병이 우리 병이 그런 겁니다. 쓸데없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이런 소리 못 할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렇게 시모를 쫓아냈고 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엄마가 남긴 건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배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게 된 남편은 저와 함께 떳떳하게 치료를 받으며 서로에게 누구보다 든든한 의지가 되어주고 있어요. 사실 남편은 그동안 ADHD인 것을 숨기고 일반인처럼 지내기 위해 그에 따른 처세술을 익히고 집중력 저하로 쉽게 잊는 것은 수없는 메모로 커버하며 각고의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 또한 남편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 경과가 아주 좋아요. 저희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며 씩씩하게 잘 살 거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ADHD라는 병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 제가 앓고 있는 이 ADHD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모든 이야기를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